또 해안가에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강에서 많이 살았어요. 동굴 해안가의 조건을 갖춘 데가 제주도입니다. 슬프게도 4.3 때 서북청년회하고 군인, 경찰들을 피해서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감자를 먹고 지냈죠. 그러면서 불을 질러갖고 동굴 안에서 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4.3 시대 1948년, 4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뗀석기라고 이렇게 돌이 삐죽한 거 있으면 그걸 떼어내. 그래갖고 그것을 채집, 사냥을 통해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보통 10,000년 전까지 15,000년 전, 20,000년 전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면은 20,000년 전으로 봅니다. 10,000년 전까지 추정이 돼요. 요때는 같이 사냥을 하고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계급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경 보통 한 20명이 가족이 함께 살으려면 반경 한 30km 그리고 이제 이동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힘든 시기였지만은 계급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 억울한 죽음이 없었던 시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신석기는 뗀석기,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석기야. 갈아 돌을. 그래갖고 날카롭게 해갖고 이제 사냥을 하기 이게 제가 왜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철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뗀석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웠어요. 돌 화살촉도 있고 우리나라는 신석기 문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서울 암사동에 거기 1920년에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그때 신석기 유물이 암사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유명한 돌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고 요즘 뭐 탱크도 잘 만들고 한술 더 떠서 비행기도 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 하여튼 무슨 DNA가 들어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겨요. 족장, 군장, 계급이 생기면서 지배계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이 생겨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끌어다 하고 이때부터 노예라고 표현하긴 애매해도 노예 비슷한 제도가 나타납니다. 자, 청동기로 이거 뭐 말하자면 뭐 끝도 없는 공부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4.3 사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저도 다시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알던 것들을 종합하는 요게 너무 재밌고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어쨌거나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농사가 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바그다드 요렇게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로 농사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곧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왔는지는 제가 성경 특강 때
잘 말씀 드려놨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은 비옥한 초상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좌익하고 우익하고 이런 것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석기 때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은 청동기 시대,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기원전 1500년서부터 한 기원전 200년 요때까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0년, 2000년 기원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니까 성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다윗이 청검을 가지고 싸웠다고, 청방패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철기. 자, 청동기 시대의 칼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칼은 찌르면은 아팠어요. 죽지 않고. 왜냐면 이게 청동이 잘 휘었어요. 그래갖고 막 내리치고 막 이러면은 청검이 휘었어요. 아팠어. 물론 좀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은 아픈 정도.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해도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도. 그저 동네 사람들 뭐 500명, 1000명, 2000명이 서로 찌르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뭐 알아 누웠다고 그러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이 철기가 페니키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다 이 지역도 성서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철로 칼을 만들면은 아프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거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뗀석기 때는 사람을 뭐 머리를 치고 뭐 이랬겠죠. 그 다음에 간석기 때는 사람의 상처를 많이 줬겠죠. 청동기 시대는 중상을 입혔겠죠. 철기 시대 때는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었어요. 칼로 찔러갖고.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제국이 생깁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파라오들, 이러한 것들이 다 철기로 넘어가면서 대제국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싸우면은 500명, 1000명이 싸우는 게 아니야.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 페르시아 가서는 뭐 30만 명, 이러면서 제국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착취하고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철저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철기 시대가.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경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포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폭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폭약을 가장 잘 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신기전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신기전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서 포탄을 쓴 것들. 이때부터는 이제 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아주 잔인한 인간의 말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뭐 수많은 역사의 결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주도 4.3에 수많은 사람, 3만 명, 뭐 어떤 보고서는 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예요. 왜 8만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지, 왜 미국의 보고서에는 8만 명으로 보고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무기의 변화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잔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 말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에 들어서서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총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총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변화를 시켰는지, 쇠가 얼마나 인류 역사를 그냥 뭐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 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맨 끝에 케이프타운서부터 유럽 사람들이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쟁기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뭐 대단하죠. 그런데 어디에 와서 멈추느냐 하면은 우리 잠비아쯤에 와갖고 멈춰요. 왜 멈추느냐 하면은 잠비아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 6월 달은 건기 시절이에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기 시절이에요. 건기 시절에 가보면은 흙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면 흙이 까만 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런 느낌하고, 이번에도 대련하고 심양하고 장춘을 가보니까 그 만주 벌판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진족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잠비크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완전히 우리 잠비아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기 때는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 한 걸음이라도. 그래서 이때 아프리카 그 개발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유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부 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다 넘어가요. 거긴 땅이 진짜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명사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주도는 바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화산석 지대이기 때문에 참 흙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웠고 이렇게 먹을 게 없었던 제주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곡 수지법이라는 거를 1946년 1월에 시행을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 그 쌀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한 5배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쌓여있던 제주도 분들이 1947년 3월 1일 날 데모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가 다 있었던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 뼈를 지금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빙기 때 한 50만 년 전, 40만 년 전, 또 30만 년 전, 요럴 때는 이 한반도 땅에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빙기 때는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해는 중간에 호수가 있었고 그때는 또 제주도하고 또 한반도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명의 교류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왕정, 과두정, 참주정, 민주주의 이런 과정을 우리는 남들은 2000년에 걸쳐서 겪었는데 우리는 80년, 100년 만에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적
대립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소크라테스 죽을 때 500명이 투표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죽었을 때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해갖고 죽일 거냐 죽이는 쪽으로가 한 40표인가 하여튼 40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알렉산더 시대에 들어가고는 황제가 생기는 거죠. 황제 다음에는 중세 시대도 황제지만 왕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왕들이 많고 난 다음에는 봉건 제도, 한 지역마다 영주가 생기는 제도가 있고, 근대에 들어갔고 시민혁명 1789년 외우기도 쉬워요. 1789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사상 발달로 왕정에서 민주정 전환이 점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의 지배를 한 4~50년 받다가 1776년에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250년의 세월이 흘렀죠. 미국은 500년에 그걸 겪었어요. 근데 우린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왕을 잃어버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노예제도가 1894년에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게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혼란의 정점이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긴 과정을 이해를 하고 4.3을 바라본다면은 훨씬 4.3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에 대한 공부를 이제 대충 이제 아시겠죠. 저하고 공부를 지금 14강이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대학교에 한 과목을 수강한다 생각하시면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이제는 제주도를 가도 아마 이제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마냥 가서 먹고 놀고 수영장 무슨 해수욕하고 경치 좋은 데서 사진 찍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려 있는 평화의 섬이기도 하지만은 고통의 섬이고 괴로움의 섬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레길을 걸을 때도 아주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된 기념으로 요 상처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피부과를 들렀는데, 귀양 상처, 이마에 난 상처, 눈썹에 난 상처 고치면서 점까지 빼라 그래갖고 검버섯도 있고 그래갖고 점까지 빼서 테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짝반짝.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인생이 보통 제가 크게 이렇게 인생을 나눠요. 1살서부터 보통 11살까지, 1살서부터 11살까지는 어린 시기죠.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제가 보기에는 한 시기로 봐요. 한 시기로. 물론 거기엔 유아기, 유소년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이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하고 많이 산으로 들로 엄마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밝게 자라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비교하고 아빠가 비교하고 뭔가 계속 경쟁적인 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괴롭히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번 삐뚤어진 애들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근데 이놈의 머리가 한번 미치면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 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리고 말을 해가 애가 말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그 육아 그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은 평생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뇌가 가장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이건 뭐 지금 요즘 반성, 용서, 보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부모님, 옛날에 저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의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 저는 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기를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엄마가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뭐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 요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뭐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뭐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사목, 사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뭐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뭐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뭐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요 나이 땐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요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뭐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갖고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이걸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반성, 용서, 보속 이런 주제로 토요 특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5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꾼이었죠.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한번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잠궈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30에 40에 50,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던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개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나는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 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서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에도 안 간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참선을 하거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 되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은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 아내한테 죄 저지른 거, 남편한테 죄 저지른 거, 자식한테 죄 저지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지르는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뭐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 특강으로 반성, 용서, 조두순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가 첫 강이에요.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 밀양이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럼 뭐하러 지금 60에 돼갖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진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석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 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런 내 잘못을 기워 갚고 보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석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성모님 성지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면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게 한 기야. 그게 12년, 13년이에요. 그 다음에 14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청춘을 불살려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밑바탕의 시기에 그 시기를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또 30살서부터 60살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재산 모으고 했다면 60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다 꺾이는 나이예요. 건강도 꺾이고 사회적인 생활도 꺾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꺾이고 그러는 나이가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예요.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 마비가 와갖고 절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속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연에서 주는 생명도 충만한 그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탄생시킨 엔니오 모레콘의 미션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도대체 보속이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속하면서 살아야지 그 좀 마음의 죄를 좀 씻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부터 1차 산업이에요. 1800년서부터 한 1900년대까지 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서부터 증기기관차, 증기기선, 배, 그 다음에 옷 짜는 것도 증기방적기 뭐 이래갖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1905년에 발견한 전기. 이 전기, 이게 1905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전기의 혜택을 다 받고 살죠. 여러분들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산업의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스마트폰,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3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산업 때는 안 태어났지만은 2차 산업, 3차 산업은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나은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었으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 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에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느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조금 나가서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up and down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